불시제가 된 이름으로 다시 피운 불꽃칠장. 봄날의 영모범은 언제나 거짓말쟁이다. 꽃이 피고 새가 울고 하늘이 눈이 아릴 만큼 높고 파래서 마치 이 세상에 슬픔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속삭이는 것 같은 날, 사람들은 제일 먼저 죽거나 망한다. 1742년 영조 18년의 봄이 그랬다. 한양, 북촌, 청계천, 위쪽, 기와 지붕이 물결처럼 넘실대는 양반촌에 이가 리자의 집이 있었다. 이조참판, 이준영의 집이었다. 사랑채 처마 끝에 제비가 집을 짓기 시작하던 날, 포졸들이 대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역적 이준영을 잡아들이라. 16살 이도원은 별채에서 서책을 읽다가 그 소리를 들었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비명소리는 너무 생생했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 낮고 차분했다. 죽음 앞에서 체면을 차리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이준영은 끌려가면서 단 한 번 아들을 돌아보았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도원은 그 눈빛을 이후 20년 동안 매일 밤 꿈에서 다시 보게 된다. 살아라. 사흘 후 이조참판 이준형은 의금부 뜰에서 참수되었다. 죄목은 영모, 왕위를 찬탈하려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영모의 실상은 이러했다. 도당 상서 윤덕수가 원하는 자리를 이준형이 막은 것, 그것이 전부였다. 권력은 칼로 시작해서 글로 마무리되는 법이었다. 윤덕수의 사람이 붓을 들었고 이준형의 이름 앞에 역적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졌다. 어머니 조씨는 그날 밤 우물에 몸을 던졌다. 이도헌은 혼자였다. 이장, 변문, 빈문, 국경 앞에 서역적의 아들은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도헌은 사흘 동안 숨어 지냈다. 골목 뒤 거름더미 속에 몸을 숨기고 버려진 빈집 처마 아래서 빗속에 떨었다. 배가 고파 구역질이 났지만 삼켰다.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삼켰다. 울고 싶었지만 삼켰다. 삼키고 삼키고 삼키다 보면 언젠가는 그 독이 다른 힘이 된다는 것을 그는 그때 처음 알았다. 열흘 후 그는 의주 이저에 있었다. 당시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인 압록강 변에는 역관, 이관, 들이 오가는 변문이 있었다. 사신 행렬이 지나가는 길목이었고 말과 포목과 인삼이 오가는 거대한 교역의 통로였다. 도원은 역관 행렬에 짐꾼으로 섞여들었다. 얼굴에는 숯검정을 발랐고 등에는 남의 짐을 졌다. 압록강을 건널 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울 것 같았기 때문이 아니었다. 돌아보면 돌아가고 싶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기다려라. 윤덕수,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차가운 봄 강물이 발목을 스쳤다. 그것이 조선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인사였다. 3장, 성경, 싱, 낯선 땅의 냄새, 지금의 심양, 당시 청나라의 옛 수도. 성경은 조선과는 다른 세계였다. 공기부터 달랐다. 양고기 굽는 냄새, 향신료와 기름 냄새, 수십 가지 언어가 뒤섞인 소음, 모든 것이 낯설고 거칠었다. 도원은 처음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돈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고 말도 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이준영이 아들에게 물려준 뼛속까지 스민 학문이었다. 조선 최고의 이조 참판이었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서 삼경은 물론 산술, 지리, 역사를 가르쳤다. 그리고 6살부터 청나라 사신이 올 때마다 몰래 데려가 한어, 한구를 익히게 했다. 또 하나는 삼켜온 독이었다. 그것은 이제 분노가 아니라 냉정함으로 변해 있었다. 도원은 성경의 조선인 역관 숙소를 찾아가 문지기에게 부탁해 청소 부위를 구했다. 밤에는 몰래 기름불 아래서 한어 서책을 읽었다. 낮에는 시장을 기웃거리며 물건의 가격과 상인들의 거래 방식을 눈에 새겼다. 석 달이 지났을 때 그는 한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었다. 6달이 지났을 때 그는 성경 시장의 물가 흐름을 외울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 운명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산동에서 올라온 대상인 다셔낸 왕유렴이었다. 사장 왕유렴과의 만남.
운명은 항상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온다. 왕유렴은 산동에서 비단과 도자기를 북방으로 올려 팔고 북방의 모피와 약재를 남으로 내려 파는 거대한 상단 션뷴의 주인이었다. 나이 50을 넘긴 그는 백가죽이 두툼하고 눈빛이 번쩍이는 사람이었다. 왕유렴이 도원을 처음 발견한 것은 성경시장의 한 골목에서였다. 도원은 그때 시장 상인들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고 있었다. 청나라 상인과 몽골 상인이 모피 값 때문에 주먹다짐 직전이었는데 도원이 두 사람의 말을 모두 듣고 중간값을 제시해 다툼을 끝낸 것이었다. 이봐 고려 소년. 왕유렴이 도원의 팔을 잡았다. 넌 어느 나라 말을 할 줄 아나? 청어, 조선어, 몽골어 약간, 그리고 산동 사투리와 연경 관아 가와 그를 구분합니다. 왕유렴의 눈이 번쩍였다. 내 밑에서 일해라. 그것이 시작이었다. 도호는 처음에는 통역과 서류 정리를 맡았다. 그러나 왕유렴은 곧 알아챘다. 이 조선 소녀는 보통이 아니었다. 산술이 귀신 같았고 시장의 흐름을 읽는 눈이 있었으며 한 번 만난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절대 잊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에게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그냥 욕심이 아닌 뼈를 갈아 넣은 간절함이 있었다. 왕유렴은 그것을 알아봤다. 자네에게 원한이 있는 모양이지? 어느 날 밤 술자리에서 왕유렴이 물었다. 도원은 잠시 잔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있습니다. 그거 잘 됐군. 원한 있는 놈이 제일 열심히 일하거든. 왕유렴이 껄껄 웃었다. 오장. 10년의 벼림 10년은 길다. 그러나 칼을 벼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도원은 그 10년을 허비하지 않았다. 23세 그는 왕유렴 상단의 수석 지배인이 되었다. 무역로를 새로 개척하고 인삼과 도자기로 막대한 이익을 냈다. 그는 조선에서 온 역관들과 인맥을 쌓았고 몽골의 상인들과 신뢰를 만들었으며 영경 베이징에 올라가 청나라 호부, 우부의 관료들과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올랐다. 25세 그는 왕유렴에게 말했다. 과거 카어를 보고 싶습니다. 왕유렴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조선 사람이 청나라 과거를? 청나라는 팔기, 밝기가 아닌 한족도 과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조선인이지만 한어로 글을 씁니다.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왕유렴은 3일을 생각했다. 그리고 연경에 있는 자신의 인맥 중 가장 두꺼운 것을 꺼냈다. 도원은 연경으로 갔다. 그 후 3년 그는 낮에는 상단 일을 처리하고 밤에는 오경, 우깅을 읽었다. 사람들이 자는 새벽에 붓을 들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배겼고 눈 아래 그림자가 영구히 자리를 잡았다. 28 도헌은 회시, 웨이시에 합격했다. 청나라 역사상 조선인으로서는 전례가 드문 일이었다. 황제의 어전에서 열린 전시, dien시에서 그는 황하치수, 지쉐에 관한 책문, 사분을 제출했다. 심사관들이 술렁였다. 이론과 수치와 현장 경험이 뒤섞인 그 글은 서생이 쓴 것이 아니었다. 세상을 발로 걸어본 사람이 쓴 것이었다. 그는 3등으로 전시에 입격했다. 이도원, 조선에서 역적의 아들로 도망친 그가 청나라 호부 주사, 주시, 벼슬을 받았다. 왕유렴은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시며 울었다고 훗날 털어놓았다. 그 녀석이 왜 우는지 알겠더라고. 나도 울었거든. 육장거상 주샥, 이된 관료, 호부 주사는 재정을 다루는 자리였다. 도원은 그 자리에서 5년 만에 호부 랑중으로 올랐다. 그는 청나라 조정과 상단 사이의 경계를 절묘하게 걸었다. 관직으로는 신뢰를 얻고 상단으로는 재력을 쌓았다.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다른 관료들이 뇌물을 탐할 때 거절하기로 유명했다. 그의 재력은 부정이 아닌 통찰에서 나왔다. 그는 남들보다 한 발 먼저 보았다. 청나라가 서쪽 중가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중앙아시아 교역로가 열릴 것을 알았고 강남의 직물이 북방 귀족들에게 유행할 것을 알았으며 인삼의 가격이 조선 사신 행렬의 빈도와 연동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학문과 경험과 인맥이 합쳐진 것이었다. 왕유렴이 죽었을 때 도원은 그의 상단 전체를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왕유렴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는 죽기 전 병상에서 도원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나는 네가 처음부터 보통 놈이 아닌 걸 알았다. 그런데 한 가지만 당부하마. 말씀하십시오. 복수를 하거든 그것이 복수인 줄 모르게 해라. 적이 자신이 무너지는 이유를 죽을 때까지 모르게 하는 것이 진짜 복수다. 도헌은 그 말을 평생의 칼날로 삼았다. 7장 비환 20년 만에 압록강을 건너다. 1762년 봄 이도원의 나이 36. 그가 압록강을 건넌 날도 봄이었다. 꽃이 피고 새가 울고 하늘이 눈이 아릴 만큼 높고 파란 날이었다. 이번에는 짐꾼이 아니었다. 청나라 황제의 국서를 들고 오는 사신단에 조선과의 교역을 위한 청나라 상무대표로 그가 포함되었다. 청나라 관복을 입고 말 위에 앉아 20명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넜다. 그는 강을 건너며 딱 한 번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버지, 내가 돌아왔습니다. 의주에서 한양까지 가는 길에 그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럴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모든 감각이 이미 차갑게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양은 20년 전과 놀랍도록 같았고 놀랍도록 달랐다. 기와지붕은 여전히 물결처럼 넘실댔다. 청계천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달랐다. 도원이 기억하는 얼굴들은 늙었거나 죽었거나 사라졌다. 그리고 윤덕수는 지금 영의정이었다. 8장 복수. 꽃이 피듯이 도원의 복수는 칼이 아니었다. 피도 없었다. 소리도 없었다. 그것은 물처럼 스며들었다. 첫 번째, 물결당. 도원이 청나라 상무대표로 한양의 자리를 잡자 그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청나라와의 교역에서 가장 이익이 나는 물건은 당시 비단과 인삼이었다. 그 두 물건의 유통 경로는 윤덕수의 사람들이 쥐고 있었다. 윤덕수의 사위가 역관 거두였고 그 역관이 인삼 교역권의 절반을 독점하고 있었다. 도헌은 이것을 빼앗지 않았다. 대신 더 좋은 것을 만들었다. 그는 청나라 황실에 직접 납품하는 인삼 유통 경로를 개척해 조선 남부 지방의 군소, 상인들에게 열어주었다. 가격은 기존 경로보다 20% 쌌고 양은 2배였다. 윤덕수 사위의 인삼 교역권은 아무도 빼앗지 않았지만 아무도 쓰지 않는 것이 되었다. 두 번째 물결. 인맥도원은 청나라 관료들과의 연주를 이용해 조선 조정에 정보를 흘렸다. 청나라 황제가 조선에 파견할 직사, 쟁는 공식 경로로 보고되지만 그 직사가 어느 집에서 접대를 받는지 어느 관료를 좋아하는지는 도헌이 조율했다. 젊고 청렴한 관료들이 청나라 직사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도록, 반대로 윤덕수의 사람들은 슬그머니 자리에서 빠지도록. 세 번째, 물결 증거. 그리고 도헌이 가진 것이 있었다. 20년 전 아버지가 영모로 몰리던 날 아버지의 수제자였던 나이든 서기가 도헌에게 몰래 쥐어준 문서 한 통. 윤덕수가 이준용을 무고 모곡한 사초시처의 초안이었다. 고친 흔적이 역력한 누가 봐도 조작된 문서였다. 도헌은 그것을 20년간 품고 다녔다. 압록강을 건널 때도, 청나라 과거를 볼 때도, 왕유렴의 곁에서 잘 때도 그것은 도헌의 옷 안쪽에 봉해진 채 있었다. 어머니의 우물, 아버지의 마지막 눈빛, 봄날의 비명소리와 함께 때가 되었다. 도헌은 사헌부 스엠프의 대사원에게 그 문서를 넘겼다. 직접 찾아간 것이 아니었다. 그 문서는 청나라 직사가 가져온 공문서 꾸러미 안에 끼워져 있었고 마치 우연히 발견된 것처럼 세상에 나왔다. 아무도 누가 흘렸는지 몰랐다. 구장 봄날의 심판 윤덕수는 뒤늦게 알아챘다. 조정이 시끄러워지고 사헌부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윤덕수는 주변을 돌아보았다. 그의 사위는 이미 교역권을 잃고 서울을 떠났다. 그의 사람들은 청나라 직사에게 외면당해 조정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20년 전
그가 만든 그 문서가 세상에 나왔다. 윤덕수는 이제야 돌아봤다. 청나라 상무대표로 온 그 이상한 관리, 이도헌, 그 이름이 낯익은 이유가 뭔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윤덕수는 사헌부에 불려갔다 무고혐의였다. 20년 전 이준영 참판을 역적으로 몰았던 그 사초의 조작 흔적이 명백히 드러났고, 당시 사건을 기억하는 늙은 관료들이 하나둘 증언했다. 조정은 이준영의 영모 판결을 뒤집었다. 이준영은 복권, 국힌 되었다. 역적의 이름이 씻겼다. 도헌은 그 소식을 청나라 공관에서 들었다. 그는 혼자였다. 수행원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들어왔다. 그것은 꽃냄새였고 강물 냄새였고 20년 전 어머니가 빨아말리던 빨랫감 냄새였다. 비로소 그는 울었다. 소리도 없이, 어깨도 떨지 않고, 다만 눈에서 물이 흘렀다. 10장. 마지막 봄날 윤덕수는 삭탈관직, 셔득관직 되어 유백길에 올랐다. 도헌은 그가 끌려가는 날 길가에 서 있었다. 윤덕수의 눈이 그를 스쳤다. 윤덕수는 끝내 알지 못했다. 자신이 왜 무너졌는지를. 왕유렴이 말했던 것처럼 칼을 쓰지 않았고 피를 흘리지 않았고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단지 세상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간 것처럼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도헌은 그 자리에서 오래 서 있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묻힌 곳으로 갔다. 역적으로 죽은 사람의 무덤은 제대로 만들지 못해 한양 외곽 야산 한쪽에 표시도 없이 흙만 봉긋했다. 도헌은 무릎을 꿇었다. 말없이 한참 앉아 있었다. 봄볕이 따뜻했다.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다. 어딘가에서 뻐꾸기가 울었다. 아버지, 이름을 돌려드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다. 도헌은 그 해 가을 청나라로 돌아갔다. 조선은 그를 붙잡지 않았다. 그에게 벼슬을 주겠다고 했으나 그는 거절했다. 그가 원한 것은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에필로그 불시 사람들은 훗날 이야기했다. 청나라에 이도헌이라는 조선인 거상이 있었는데 그가 한양에 잠깐 들렀을 때 영의정이 무너지고 20년 묵은 영모 사건이 뒤집혔다고. 그러나 그것이 그 조선인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몰랐다고. 도헌은 연경에서 여생을 보냈다. 상단은 계속 번성했다. 그는 조선에서 온 젊은 역관들, 가난한 선비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기회를 주었다. 가장 억울한 사람들에게, 가장 간절한 사람들에게. 왕유렴이 그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는 죽기 전 회고록을 썼다. 한 줄짜리 서문만 남았다고 전해진다. 제가 된 이름으로 불을 피웠다. 그 불로 따뜻해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봄은 언제나 거짓말쟁이다. 그러나 때로는 그 거짓말이 진실이 되기도 한다.